계속해서 3인의 전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최근에 좀 쉬어가는 흐름, 우리 시장도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다시 한번 투자 전략을 다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3인의 전략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LIG 투자증권의 염동찬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금호산업 급락입니다. 금호산업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본 잠식과 실적 부진 소식이 급락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KB금융 블록딜 소식의 약세입니다. ING의 블록딜을 통한 지분 매각 소식에 KB금융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전반적인 금융주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3위 키워드는 태양광주 강세 지속입니다. 태양광주의 강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M&A 기대감이 부각된 웅진에너지는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ING의 블록딜을 통한 KB금융지주의 지분 매각,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인데 시각은 상반됩니다. 아무래도 상승할 때마다 좀 매물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염동찬 연구원이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인 금융주 대응 전략도 좀 세워주세요. 네, 먼저 ING의 매각 관련된 블록딜 관련 내용부터 정리를 해드리면요. ING에서 가지고 있는 KB금융에 대한 지분 5.02%를 어제 블록딜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ING 생명 인수에 관한 ING 생명이 인수가 무산되면서 KB와 ING 그룹 간에 이렇게 관계가 좀 악화되기 시작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매물 부담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KB금융이 지금 약세를 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약세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ING그룹에서 KB생명에 대한 지분을 지금 49%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지분 역시 이렇게 ING에서 매각을 한다면은 KB금융에서 이렇게 그거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이건 역시 KB금융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역시 KB금융이 오늘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금융주 최근까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점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지금 PBR 기준으로 0.6에서 0.8배 사이로 금융주들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싼 수준이라고 절대적으로 싼 수준이라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적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이유인데 성장성에 관한 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올해 오히려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만큼 오히려 성장성이 낮기 때문에 저밸류에이션은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부딪히면서 요새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있다가 최근에 약간 밸류에이션 매력 때문에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 때문에 은행주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 악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수급 우려 역시 수급 우려 때문에 은행주 KB금융을 비롯한 전체적인 금융주 수급 우려로 인한 매력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은행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좀 낮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금융주에 대해서 은행주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밸류에이션 매력, 낮은 성장성 이게 대표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글쎄 은행주, KB금융 자체로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 KB생명까지 지분을 매각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태양광주 다시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OCI 같은 종목은 실적 발표 시점을 전후해서 연초에서 올랐던 상승폭을 다 까먹었는데 최근에는 며칠간 연속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대기업으로 피인수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속에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학년 위원은 태양광주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M&A 관련돼서 제 의견 한번 드리면은요. M&A 관련주의 향배는 투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대한해운 정말 M&A에 한참 기대감에 의해서 급등했다가 지금은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 우려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워낙 그런 주식들이 워낙 많았다는 것. 그리고 STX그룹도 정말 M&A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정말 많은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큰 재미없다는 것. 그리고 여타 코스닥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투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태양광 정말 기대하신다 그러면 제가 매매하는 걸 제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M&A 때문에 하는 것은 정말 아무도 모르죠. 정말 사거나 파는데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그에 대한 것은 노코멘트를 하겠고요. 최근 태양광 관련주의 강세는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일부 자치정부 단체에서 관련 설비 투자를 좀 확대를 하겠다는 것, 각종 또 보조금 얘기가 솔솔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젠가 OCI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언젠가 다시 가겠죠. 다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폴리실리콘 가격의 분명한 상승 추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요. 단기적인 것도 기술적인 매매에 국한해야 된다는 생각에 하나의 변화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OCI에서 지난번에 IR 통해서 직접 회사 측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반등을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하더라도요, $20 중반, $20에서 $30 사이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업계 관측으로 보면 OCI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보면 톤당 $26가 돼야지 수익성이 맞춰진다고 합니다. OCI가 $26면요 여타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30 심지어는 $40 근처 가야지 수익이 나는 기업들이 전 세계에 줄비하죠. 특히 후반에 막판에 투자한 기업들은 더욱더 그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평균 가격은 $22 정도가 업계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OCI 같은 경우가 폴리실리콘 사업 분야 올해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연간 기준으로 보면 하반기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대감에 불과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금년 내 정말 폴리실리콘 사업이 정말 좋아질지는 회사 측에도 장담하지 못하는데 어느 누가 지금 장담하고 주식을 사겠습니까? 철저히 기술적 대응에 국한하시면 무난할 것 같네요. OCI 주가 충분히 싸다 이런 인식은 있는 것 같은데 이학년 위원이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 OCI 자체에서 올해 폴리실리콘의 수익성 회복이 쉽지 않다 이렇게 밝힌 점은 다시 한번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차이나머니 집중 유입입니다. 이달 들어 13일까지 중국계 자금이 7,200억 원을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 1, 2월 동안 순매수한 금액이 작년 연간 금액을 지금 넘어섰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기쁜 소식이기도 한 것 같은데 염동찬 연구원은 중국계 자금 유입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부각될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전체적인 수급 상황이 굉장히 악화돼 있습니다. 투신권이랑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기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레벨 이하로 빠지면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감원에서 한 달에 2번씩 발표하는 국적별 외국인 순매수 동향을 보면은 중국계 자금이 계속해서 이제 13일까지 계속 순매수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1조 2천억 원 규모인데요. 이거 금액으로 지금 올해 시작한 지 45일 정도 됐는데 금액으로만 본다면은 거의 작년 전체 순매수 대금의 한 70% 이상이 되는 거의 작년 전체 순매수 대금에 육박하는 금액을 45일 동안 순매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다 할 순매수 주체가 없는 가운데 중국계 자금이 계속 매수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하고 이렇게 글로벌 주요국 증시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국 증시만 거의 올해 전체적으로 하락세 보이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글로벌 주요국 중에서 오히려 높아진 국가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 산업 구조 자체도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초과 수익을 노리려는 이렇게 투자자들이 한국계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강세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경우에 환차익도 노리고 들어오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요새 워낙 이렇게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중국계 자금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이지 절대적인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유지되기도 좀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잠깐 나오는 단발적인 이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에 대해서는 중국계 자금은 일단은 신경은 그렇게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3월 선물 옵션 만기를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프로그램 매물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6월 정도가 지나면은 뱅가드 이슈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수급이 자유로워지는 1분기 이후, 그다음에 더욱 좋아지는 2분기 이후까지 장기적인 수급을 이렇게 좋아지는 걸 고려하셔야지 지금 단발성으로 중국
자금의 유입으로 이걸 구원투수라고까지 표현하기에는 지금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매수 주체가 워낙 없다 보니까 중국계 자금이 들어오는 게 더 커 보이는 이런 착시 현상도 조금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제까지 외국인들 다스 연속 주식을 사줬고, 물론 뭐 본격적인 순매수 기조로 이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단스 연속 주식을 사줬고, 코스닥에서도 오늘까지 사흘째 좀 매수세가 강도 높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고, 그중에서 어떤 종목 관심 가져봐도 좋을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학영 위원이 좀 짚어주세요. 네, 어저께는 제가 이 시간에요, 그 연기금이 사는 주식 중에 특징주를 살펴드리면서 제가 SK를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관점에서 그동안에 특히 닷새 동안에 많이 샀던 주식을 한번 일일이 세봤습니다. 가장 많이 샀던 주식은 시가총액 상위 1, 2주식이 많이 들어있죠. 당연히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은 것이 들어있고요. 최근 들어서 그 다음이라든가요, SK컴즈가 주가가 엄청 빠지는 반면에 NH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NHN 사는 것이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외국인들 사고 있습니다. 즉 SK하이닉스는 연기금도 사고 외국인이 사니까요, 수급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거를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 SK텔레콤 그리고 OCI도 꾸준히 사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LG전자라든가 현대글로비스를 사고 있는데요. 오늘 관심주로 말씀드린 것은 앞서 SK하이닉스인데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뭐 다시 한번 확인드렸으니까요. 부연 설명할 게 없어 보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현대글로비스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제 판단으로는 말이죠.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 매출의 성장성이 꾸준한 것으로 보면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이해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동차를 전 세계에 이제 운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매는 당연히 현대글로비스가 운송하는 것이고요. 전 세계 이제 판로도 당연히 현대글로비스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또 상당 부분은요 현대차 그룹과 해외 그룹과 합작으로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와의 물량을 일정 수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현대글로비스가 갖고 오게 되는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매출의 증가율은요 쉽게 얘기해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5분의 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출 안정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또 하나 글로벌 생산 기지를 계속 확대하고 있죠. 중국에 대한 물량도 늘어났고요. 특히 작년 하반기 연말부터 브라질 쪽에서 생산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브라질 쪽 이쪽으로 가는 물량들이요. 흔히 얘기해서 낙다운 방식의 물건들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철강소 수입은 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반기 현대자동차 그룹이 있습니다. 뭐 현대백화점도 있고 몇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쪽으로의 영업망 확대가 또한 특징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는 매출의 안정성 측면에서 특히 성장률에 보면 현대차 그룹 내에서 아주 조그만 기업들도 있겠지만 큰 상장사 중에서는 탑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운지 내의 탑픽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은요. 꾸준하게 사는 기업이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해갖고 그게 바로 호텔신라가 되겠습니다. 호텔신라가 지금 오늘도 보면 3%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호텔신라는 금년 부터 해갖고 상반기 내내 이제 현대자 호텔신라의 서울 호텔신라의 영업을 정지하지 않습니까? 리노베이션 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을 다 안단 말이죠. 암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는 것이죠. 강남 지역에서의 비즈니스 호텔을 신규 참여하고 있고요. 특히 해외 쪽에서의 면세점 사업을 계속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호텔신라 좀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 중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호텔신라까지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숨고르기입니다. 오늘 뭐 쉬어가는 흐름인데 흐름 자체가 그렇게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뉴욕 증시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한 식품 회사를 인수한다는 M&A 이슈가 뭐 상당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통 M&A 이슈가 떠오를 때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자, 이학영 의원이 이거 관련 내용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대응 전략도 좀 세워주세요. 네, M&A가 증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너 가지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기업들의 어떤 투자자의 투자 확대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측면을 크게 보실 수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피인수합병 기업의 저평가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사업 상황이 어려우니까 서로 이제 합쳐져 갖고 더 크게 해보자. 최근 들어서 항공회사들의 그런 움직임이 대표적인 것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고용 확대 가능성 중에서 고용이 계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호재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워낙 안 되는 기업이면 계속 구조조정해서 사람이 줄일 텐데요. 좀 잘해보자 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하면 고용도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 같은 경제상에서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서너 가지 요인들 때문에 항상 M&A는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교과서식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요. 어떤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새벽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0.45% 정도까지 3대 시장이 다 밀리다가요. 딱 그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보합 수준 내지 강보합으로 끝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간단하게 시장 대응 전략 확인드릴까 합니다. 앞서 우리 긴급 뉴스로도 다 들으셨겠지만 분석도 들으셨지만 엔화가 지금 3일째 나름 급속한 약세에서 멈칫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주주에 있었던 G7 회담이어서 오늘 밤부터 열리는 G20 회담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올지 물론 대충의 어떤 얘기인데 나와 있지만은요. 정말 그것대로 일본의 엔화에 대한 급속한 약세에 대한 제동이 걸릴지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미국의 입김 때문에 그리고 일본의 주장대로 그것에 별 영향 없이 나오면요. 좀 멈칫했던 엔화가 다시 다음 주에 급속하게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가 일단은 최선 엔화 시장, 엔달러 시장에서는 고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화학주라든가 철강주의 상대적 우세가 일단은 계속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은 그동안 좀 급하게 반등됐던 것이 약간 멈칫하는 것들이 보이지만요, 그것은 시장 전체의 움직임과 비슷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여전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중요한 건 외국인의 시황과 종목입니다. 철저하게 순응하고 추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시장 대응 측면에서 전술적 측면에선 일단 1960포인트가 넘어 있기 때문에요. 좀 여전히 투기적이고 다음 주 초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주식 비중은 단기적으로 늘리면서 대응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 60분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 관련 내용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 그만큼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염동찬 연구원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고요. 다음 주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도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오늘 밤에 이제 G20 재무장관 중앙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엔화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가 거기가 문제인데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거의 엔달러 환율이 95엔 퍼 달러까지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최근 3일 동안 지금 밀리면서 거의 93달러까지 약간 밀리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과연 오늘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엔화 약세가 좀 더 지속되는 것을 용인할 것인가 아니면 제재를 걸 것인가 이것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경제지표 발표되는 것들은 그렇게 큰 이슈가 될 만한 건 없고요. 거의 다 중립적인 수준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주택지표가 발표되고요. 두 번째로는 FOMC 의사록이 발표되고 세 번째는 미국 선행지표가 발표됩니다. 셋 다 모두 이렇게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큰 이렇게 이슈가 나올 만한 게 없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면요. 전체적으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적인데요. 실적 측면에서 지난해 4분기, 최근 실적 발표 시즌이죠. 4분기 실적부터 중소형주, 시가총액 2조 원 미만의 중소형주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시가총액 2조 이상의 대형주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실적 측면에서도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모멘텀이 더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급 관련된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뱅가드 이슈가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뱅가드가 이렇게 청산해야 되는 종목 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시가총액 2조 원 이상의 대형주라는 점에서 중소형주가 수급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물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가 수급 우려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3월 이후에 프로그램 매물이라든지 이런 게 부담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적으로 볼 때도 올해 전체로 본다고 해도 중소형주가 대형주
대형주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실적 변동성이 좀 더 적은 소형주보다는 중형주, 시가총액 5천억에서 2조 사이의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다음 주의 핵심 변수는 엔화 환율에 있을 것 같고요. 뭐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 번 더 가져보자 이런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